기술사에 숨겨진 허세 이야기, 별거 다 닌 그림 상식으로 허세 부리는 팁을 가르쳐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 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바로크 화가 7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모스. 일단 바로크라는 말로는 되게 멋있지 않나요? 어감이? 바로크스럽다라는 말. 포르투갈어에서 기원됐다고 보통은 보는데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이라고 하고, 근데 이탈리아어에서 기원됐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펠링이 좀 다르죠. 이탈리아 말 바로코로 부르는 것 같아요. 왜곡된 3단 논법이란 뜻이래요. 불려 파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뜻의 바로크로는 불협화음적인, 비정상적인, 과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바로크라는 말이 예술작품에서 그로테스크하거나 기형적이거나 지나치게 정교해서 르네상스적인 고전주의 입장에서 너무 오바를 한다. 그래서 좀 멸시한 뜻에서 바로크라고 불렀대요. 고전주의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과해 보였던 거죠. 그게 바로크의 기원입니다. 그럼 바로크라는 말 우리는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연상되는 이미지가 뭘까를 딱 하나를 뽑아보면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 같은 스타일이 바로크야 라고 하면 대다수가 그런 느낌이구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베르사유적인 이 과한, 화려함, 특히 또 왕족을 위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성향을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전체 시대를 어떻게 한 성향으로 묶어요. 유럽의 나라가 몇 개인데.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에 유럽 사회가 급변합니다. 엄청 혼란에 휩싸였죠. 보시는 지도에서 파란 색깔이 로마 카톨릭 문화권이고요. 그래도 제일 많죠? 그래서 유럽 여행 가면 여전히 카톨릭 문화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독일 중심으로 펼쳐졌잖아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쪽 라인이 요 신교도 지역이죠. 북유럽 쪽 여기까지가 신교도. 영국 성공회는 신교는 맞는데 그들만의 기독교를 만든 거잖아요. 로마 카톨릭 그 교리에 좀 더 가깝죠. 신교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고도 하죠. 그 빨간 게 그 문화권. 그리고 이슬람이 초록색입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되게 혼란했던 시대. 그때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종교적인 그 흐름이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가장 위기였던 곳은 구교, 카톨릭 문화권이었죠. 특히 로마 중심의 카톨릭 국가들,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특히 이 지역. 그래서 카톨릭 입장에서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 잃어버린 신자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예술로 카톨릭의 힘을 과시해보자. 종교 미술을 매우 권장했던 게 당시 카톨릭 문화권이었죠. 교황청을 생각해보면 물론 미켈란젤로 시절 때부터 웅장하고 과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크의 시작도 미켈란젤로라고 봐요. 미술사에서는 회화에서는 카라바조로 보지만 카톨릭의 권위 회복하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대가 또 절대왕정 시대였죠. 특히 루이 14세 베르사유. 그래서 절대왕권 힘을 과시하기 위한 강하고 남성스럽고 화려한 그런 예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아기자기하고 장식적이죠. 과할 정도로 꼬불꼬불 뭐가 많습니다. 장식에서 웅장하고 그림이나 조각에서는 생동감이 넘치죠. 자극적이고. 르네상스가 이성적이었다면 바로크는 반대죠. 감성적이다. 드라마틱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카톨릭 문화권 쪽의 그 성향이에요. 약간 사치스럽다고 봐야 되죠. 신교도들 입장에서. 근데 신교도 개신교마다 다르지만 특히 칼뱅파 같은 경우에는 우상숭배라고 성상 파괴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종교 미술 그릴 때 혹은 조각할 때 좀 눈치가 보이거든요. 너무 로마 교황청처럼 화려하게 하면 좀 아티스트들이 좀 눈치를 봤어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쪽. 그래서 우상숭배로 오해받지 않을 정도, 겸손해 보일 정도의 그런 소박한 미술을 선호했었습니다. 신교도 쪽에서. 그래서 절제되고 약간 소박한 개인 초상화가 유행하기 시작해요. 근데 초상화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신교도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다른 장르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정무라 그리고 풍경화가 특히
이쪽 지방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신교도 쪽에서는 당시 문화의 중심지는 네덜란드라고 봐요. 네덜란드가 17세기 바로크 때면 황금의 시대라고 불리거든요. 그림 분위기를 보면 신교도 쪽에서는 감성적이다. 빛이 되게 분위기 있습니다. 소박하고 특히 빛과 어둠을 좀 극적으로 많이 좀 대비를 시키죠. 근데 이런 특징은 회화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긴 해요. 바로크 회화의 시작,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사랑하시는 카라바조죠. 옥타비오 레오니라는 화가가 그린 드로잉이죠. 카라바조는 이름이 아니라 지역명이죠. 미켈란젤로가 이름입니다. 밀라노에서 초반에 활동하다가 로마에서 대표작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다가 사고치고 나폴리, 몰타, 시칠리아를 돌아다니면서 도망자 신세였죠. 정가 14범, 사람 구타 기본이고 뭔가 상해, 협박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로마에서 사람 한 명 죽여서 남은 인생 4년인가가 이제 도망자 인생이었죠. 거의 사면 받을 뻔 했는데 또 사고 쳐서 결국에 그 기사단한테 칼 맞고 그 부상 입으면서 병약해져가지고 말라리아 합병증으로 죽었다고 많이 보죠. 키아로 오스크로의 대표 화가입니다. 키아로 오스크로를 쉽게 정의하면 연극 빛 같은, 그러니까 주인공 스포트라이트 확 주는 그 빛 있잖아요. 그런 빛이죠. 연극이 극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빛 연출을 드라마틱하게 카라바조 스타일의 이런 빛을 연출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테네브리즘이라고 하죠. 빛을 어떻게 쓰는가를 따졌을 때 테네브리즘이라고 부르고, 밝고 어둠 차이라는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키아로 오스크로라고 보통 부릅니다. 비슷한 개념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카라바조 하면 키아로 오스크로, 빛과 어둠, 그런 연출의 선구자, 그리고 바로크 회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대표작 홀레페네스를 참수한 유디트. 자, 적장 홀레페네스를 유디트가 미인계로 유혹한 다음에 술을 먹여요. 잠든 틈을 타서 목을 잘라버리고 그 목을 자루에 담은 다음에 하인이랑 탈출하거든요. 승리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유디트. 카라바조가 쌈박질 잘하고 또 칼을 좋아했잖아요. 그 성향이 그대로 나옵니다. 뭔가 사람 목 자르는 잔혹한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서는 뭔가 목 자르면서도 두려운 표정이 있죠. 혹은 죄책감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연약해 보이는 게 없잖아 있죠. 그런데 이따가 나오는 페미니즘의 시초로 평가받는 아르테미시아 그 화가의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카라바조 하면 바쿠스 혹은 디오니소스, 이 그림도 매우 유명하죠. 저는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이 잔이 특이하고 유니크하더라고요. 와인 약간 흔드는데 되게 아슬아슬하게 흔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와인잔 이 글라스 외곽이 지워졌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넓적한 잔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바쿠스 하면 포도주의 신이기도 하면서 만취, 다산의 신, 그리고 또 연극의 신이기도 해요. 뭔가 오락과 관련된, 그러니까 축제와 관련된 신이기도 하죠. 제우스가 워낙 바람둥이다 보니까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인데 본처였던 헤라가 분노했어요.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서자 죽이라고 했거든요. 이 헤라를 피해서 바쿠스가 도망 다니다가 포도나무 숲에 숨었어요. 거기서 인류에게 축복인 와인을 발명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 맛있는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아주 감사한 포도주의 신 바쿠스입니다. 자, 모델은 마리오 민티니로 추정을 하는데요. 비슷한 모델을 이후에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카라바조가 동성연애자였다는 설이 있거든요. 약간 꽃미남 스타일의 이 마리오 민티니와 연애 관계였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추정도 합니다. 혹은 이런 설도 있어요. 프란체스코 마리아 델 몬테라는 그 추기경이 카라바조 초창기 후원가였거든요. 옛날에 이제 종교적으로 좀 타락했을 때 성적으로 좀 많이 문란했었죠. 그래서 그 후원가의 성적 취향이 동성연애인데 특히 이제 어린 소년들을 좀 좋아했다. 그래서 그 후원가의 취향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게 남자가 이제 옷을 좀 반쯤 걸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성적 동성애적인 취향이 나온다, 이런 설도 있고, 카라바조 하면 정모라를 최초로 그린 화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정모라가 좀 섞여 있는 장면인데, 근데 여기서 사과, 과일 몇 개가 썩어 있잖아요. 정모라를 통해서 자주 언급하는 그 메시지, 바니타스, 이 주제를 암시하는 거다. 바니타스 하면 정물에서 특히 해골 같은 거나 꺼진 촛대 이런 거를 바니타스로 많이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다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끝은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인생무상, 덧없음 이런 걸 표현할 때 바니타스 주제로 많이 그리거든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해골입니다. 그래서 썩은 과일도 바니타스를 좀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바니타스 있어 보이는 단어죠. 그림 모르는 분들에게 정물화에서 썩은 과일 자주 나오잖아요. 꺼진 촛대 혹은 뭐 해골 이런 걸 바니타스라고 부른단다 하면 이제 사람이 이 품격이 올라가죠. 근데 종교화에서는 메멘토 모리라고 많이 부르죠. 죽음을 항상 명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병든 바쿠스. 바쿠스가 폐인된 겁니다. 그 황달 증세에 가까운 보르게스 가문에서 이걸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 주문자의 안목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당시에 이쁜 거, 멋있는 거, 우아한 거를 좋아했던 시대에 이런 스타일을 이해해줬다고 하니까 근데 카라바주가 그림 의뢰했던 클라이언트와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그림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카라바주가 아 그러냐고 칼로 그림 잘라버렸대요. 됐냐고 다시 그릴게 이랬대요. 진짜 무섭죠. 칼을 되게 좋아했어요. 자기 그림에다가 셀프 칼빵을 했던 무서운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였죠. 자, 근데 이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후에 그린 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훨씬 더 우아해 보이죠. 와인 병도 너무 멋있어요. 그림 보면 진짜 충격적이죠. 제가 우피치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봤으면 좀 울 수도 있는 되게 무서운 그림이죠. 그 메두사의 목을 따는 그 순간을 포착한 거죠. 분노 조절 장애자였죠. 그래서 사람 찔러 죽이고 몰타 수도회에서 기사단이 되면 사면해주거든요. 형을 면해주는데 수도회에서도 기사단 한 명 구타해가지고 도망 다니죠. 근데 카라바조가 분노 조절 장애 이 사이코 끼가 있으니까 천재성이 있는 겁니다. 그나마 그림 그려서 그 정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서범 같아요. 홍서범 씨 듣는다면 죄송합니다. 그 나르시즘의 어원이 됐죠. 나르키소스. 자기 얼굴 보고 반한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다른 걸 떠나서 구도랑 분위기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 보고 진짜 보고 싶다. 직접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카라바조의 빛 연출 중에 가장 환상적인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성 마테오의 부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테오 제자 딱 부르는 거죠. 저요? 이 사람이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노을 질 때의 그 환상적인 빛, 그때 일부러 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연극 빛처리 같은 분위기는 그런 연출이죠. 카라바주 하면 가장 유명한 작품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는 그 유작이죠. 이 그림 가지고 교황한테 선물로 사면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러 갔다가 결국에 카라바조가 아니라 다른 범죄자를 찾는 그 경비원한테 잡힌 거예요. 자신도 죄를 지었지만 다른 범죄자 찾는 거였는데 억울하게 잡힌 거죠. 그래서 배 놓치고 그림도 놓치고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어진 그런 그 사연이 있었죠. 뭔가 우수에 찬 이 표정을 카라바조의 유년 시절의 장화상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얼굴은 현재의 자기 자화상이라는 말 거의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카라바조의 프로필 초상 보세요. 눈썹부터가 완전 달라요. 눈썹 끝이 눈 옆에 붙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눈썹이 일자잖아요. 여기는 그 속자의 마음일 수는 있어요. 사람 죽였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속자입니다. 그래서 목을 자른 그런 의도로 그랬다. 그런 거는 뭐 일리가 있죠. 아무튼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고, 자, 두 번째 루벤스입니다. 자, 이 시대 때에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가는 루벤스였습니다. 제일 잘 나갔어요.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때는 넘사벽이었다. 자, 루벤스 하면 6개 국어를 하는 똑똑한 천재였습니다. 정말 박식했던 학자 같은 화가였어요. 6개국어를 잘하다 보니까 외교관, 평화대사 역할도 왕가에서 맡깁니다. 영국과 스페인의 기사 자기를 받았던 최고의 엘리트 화가였죠. 떼부자였고 결혼 2번 하시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부인이 일찍 요절하거든요. 이사벨 브렌트. 두 번째 재혼할 때 루벤스 50대에 무려 37세 연하와 결혼합니다. 만 16살 소녀와 그게 헬렌 푸르망 상인의 딸이었죠. 그림 주문이 예약이 밀리다 보니까 100명의 직원들, 화가들과 같이 협업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루벤스가 작은 그림에다가 습작 그림을 딱 그리고 제자들, 직원들한테 이걸 시켜요. 초벌 중벌까지 다 시킨 다음에 마무리만 루벤스 원장님이 하면 그림 완성. 그래서 많은 귀족 그리고 왕가, 성당, 추기경 안 가리고 그림을 엄청나게 팔았던 그림 공장장 루벤스 CEO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루벤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요, 파트라슈거든요. 솔직히 폴란다스의 개에서 파트라슈의 주인 네로가 루벤스 같은 화가를 꿈꾸는 착한 가난한 소년이었잖아요. 꼬마아이가 집세 못 내서 안트베르펜 그 추운 도시에서 쫓겨나오고 맨발로 이 성당 안에 들어갑니다. 산타마리아 안트베르펜 대성당에서 루벤스의 십자가 올려지심, 십자가 내려지심, 이 두 그림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소원 풀었다, 행복하다 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래서 얼어 죽은 그 성당이요, 실제 소설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폴란다스의 개 그 성당 안이랑 안트베르펜 대성당이랑 똑같습니다. 그 감동이 배가 돼요. 그 네로라는 주인공이 십자가 내려지심, 십자가 올려지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억울하게 마을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주제로 의도적으로 연출한 게 아닌가,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 루벤스 하면 파리스의 심판을 여러 작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점이 이 작품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 불화의 신이 에리스죠. 에리스가 테티스와 페르시우스의 결혼식 날 초대 못 받아서 왕따 당한 거예요. 기분 나빠서 파티장에 나타난 다음에 파티 망치려고 황금사과를 던지는데, 그 황금사과에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 이 황금사과를 이라는 미션이 써 있습니다. 근데 제우스가 사과를 누구한테 줘야 되거든요. 황금하면 여신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특히나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황금사과 주라고 하니까 여신들이 싸우는데 최종 후보가 이 세 여신이 남은 거예요. 근데 난감합니다, 제우스 입장에서. 왜냐면 공작새 헤라 상징하죠. 헤라가 달래요. 그리고 무기, 방패 이런 거는 아테나 여신을 상징하죠. 제우스의 딸이 달래요. 미의 여신 비너스가 달래요. 판단하기 너무 난감하니까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이 심판을 맡깁니다. 그래서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심부름 맡아서 심판을 도맡아서 시키는 그 장면이 현재 이 장면인데, 비너스가 당첨돼서 나라 멸하는 그 일화가 트로이 전쟁이죠. 비너스가 이웃나라 스파르타의 헬렌, 임자 있는 왕비를 선물로다가 이 파리스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스파르타에서 여자 뺏겼으니까 트로이에 쳐들어오죠. 결국에 트로이 망한 거죠. 판단 잘못했다가 나라 망했던. 아무튼 루벤스 특유의 포동포동한 여성의 그 누드를 잘 그렸던 그런 그림이고, 색감이 너무 이쁘죠. 분위기 있고. 마르세유에 도착하는 마리드 메디치라는 작품도 루벤스의 대표작입니다. 그 포세이돈과 딸들이 축복하는, 마리드 메디치에게 찬사를 보내는 메시지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되게 성향도 정치적이다. 귀족들이나 정치인들, 왕가에서 좋아하는 메시지로 이 그림을 그려준다. 지금 따지면 되게 상업적이죠. 그 사람의 정치 성향에 맞게 좋아할 법한 그런 느낌으로 다 그려주니까 너무 좋아했던 거죠. 카톨릭 교회에서 많이 주문을 받죠. 그래서 루벤스 스타일로 많이 그리는데,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예언에 따르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도 그 별자리를 보고 이스라엘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그 예언을 이제 믿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한테 누구냐고, 나도 경배하러 가고 싶어, 궁금해.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로다 왕이 해코지할까봐 모른다고 했거든요, 어딘지. 헤로드 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려고 3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은 많은 무고한 아이들, 3살 이하의 아이들의 희생으로 태어난 메시아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거 역사적으로는 근거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슬픈 날이다. 네, 아무튼 루벤스 스타일로 이렇게 또 근육질로 역동감 있게 표현했죠. 근육이요, 꿈틀꿈틀거려요. 오바를 해도 그렇게 오바를 할 수 없어요, 루벤스.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려는 그 엄마, 둘 다 죽여버리는 이 로마 군인들, 이런 거 보면 약간 피에타가 생각나기도 하고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좀 연상되기도 해요. 아무튼 루벤스의 대표작 무고한 유아 학살입니다. 자, 루벤스의 대표작으로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루벤스가 부인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잖아요. 헬렌 푸르망 부인을 엄청 사랑을 한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게 루벤스 자화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헬렌 푸르망 자신과 부인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놨는데, 컨트롤 C V에서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헬렌 푸르망 얼굴과 아주 흡사하게 또 얼굴을 그려요, 여자들 그릴 때. 여자들 다 똑같이 생긴 이런 느낌. 그래서 좀 귀엽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죠. 자, 근데 여기가 동상이 있잖아요. 여인 셋이 어깨동무 강강술래 하면 보통 삼미신 도상이거든요. 그리고 여신의 저지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게 비너스라고 해요. 근데 이런 비너스를 널싱 비너스라고 해서 육아와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너스는.
이 주제로 루벤스가 이전에 파난과 드로잉으로 그린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그림이 왜 높게 평가하냐면 이후에 로코코 스타일을 예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장 앙투앙 와토 특히 이 화가에 영향을 줬다고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앙투앙 와토의 대표작 그림 키타라 서무로의 순례죠. 막 청춘 남녀의 사랑 스토리로 로코코 화가들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 그림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사랑의 공간이거든요. 사랑으로 넘쳐나는 공간, 이런 무도회적인 느낌, 이게 로코코 그 자체니까 스타일도 화려하고 그래서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솔로는 갈 수 없는 그림? 알고 보니까 커플, 심지어는 큐피트도 커플이야. 솔로에게는 되게 슬픈 그림, 사랑의 정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과 데릴라란 작품을 루벤스의 대표작으로 많이 평가를 했었으나 현재는 위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AI가 평가했을 때 이거 루벤스 그림 아니다라고 판명을 했대요. 90%가 아니다. 원작과 다르다. 그러니까 AI가 화가의 고유 패턴이나 터치 이런 걸 분석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루벤스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근육근육한 이런 표현, 풍만한 이런 건 루벤스 스타일인데 색감이 탁합니다. 루벤스 색감 같지가 않은 느낌. 루벤스가 분위기가 있거든요. 색감도 잘 써요. 근데 이거는 보자마자 아 이거 좀 탁하다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위작일 가능성이 많다고 많이 봐요. 삼손하면 머리 잘리면서 힘을 잃잖아요. 그 삼손의 머리를 자르는 데릴라 그 이야기입니다. 루벤스가 워낙 포동포동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루베네스크라는 형용사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포동포동한데 또 한편으로 또 관능미 있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루벤스 스타일의 요런 체형 스타일을 루베네스크라고 합니다. 루베네스적인 몸매라고 보시면 돼요. 루베네스스러운이 통통한이라는 형용사가 됐다. 그만큼 루벤스 하면 풍만한 여성의 몸을 관능미 있게 잘 그리는 화가로 이전부터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용사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 하면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네덜란드 17세기가요 많은 분야에서 전성기였거든요.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제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으면 예술이 발달하잖아요. 예술의 전성시대였어요 17세기가. 그래서 네덜란드 황금의 시대의 대표 화가가 렘브란트였죠.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갔던 화가였습니다. 렘브란트 하면 네덜란드 귀족사회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이기 때문에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루벤스와 아주 비교가 되거든요. 루벤스는 정통 카톨릭 혹은 왕가에서 좋아할 분위기에 화려하고 장식적인 강한 그림을 많이 그리죠. 정치적으로 뭔가 아첨을 하는 왕이나 그 권력자들이 좋아할 법한 이런 화려한 스타일로 그린다면 렘브란트는 분위기 있는 정숙한 스타일의 이런 소박한 초상화를 잘 그려서 네덜란드 신교도들 부르주아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성향이 정반대라고 이렇게 제가 나누는 거죠. 신교도 이 지방에서는 가장 절정이 바로 네덜란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 화가는 렘브란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의 연금술사 혹은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화가이죠. 부자였다가 파산당해서 망했을 때 초상화가 기록이 그대로 돼 있잖아요. 말년에 가난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두 개의 원이 있는 자화상이 렘브란트의 자화상 중에서도 유명합니다. 이제 돈 잃고 고생한 나이 많은 이제 렘브란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렘브란트를 따르는 이후에 많은 예술가들이 많은데 특히 근대 대표적인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이 렘브란트와 비교를 누가 하길래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떻게 나를 렘브란트랑 비교하냐고. 렘브란트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 렘브란트와 비교는 신성모독이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그만큼 존경을 받았던 아티스트였죠. 네덜란드에서 제일 잘 나간 화가였는데 딱 이 그림 그릴 때까지만 야경 그린 다음에 그대로 주문이 끊깁니다. 왜냐면 주문자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이 많은 주문자들을 존재가 없는 엑스트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돈 똑같이 냈거든요. 눈 하나 보이고 코 보이고 눈만 보이는 주문자들. 이 중에 장교였던 프란츠 바닌 코크하고 부사관만 돋보이게 그리니까 같은 돈 냈던 주문자들이 정말 짜증낸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명성을 잃고 주문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돈을 워낙 많이 벌어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 돈만 잘 관리했어도 가난할 일이 절대 없는데 일단 사치가 너무 심했고 상인의 딸이었죠. 부인이 돈 진짜 많았는데 그 유산을 많이 탕진했어요. 부인이 돌아가시고 그 가정부와 사랑에 빠지는데 가정부가 고소를 해서 그 렘브란트의 재산을 계속
뜯어갔습니다. 파산하고 되게 힘든 말년을 보낸 게 렘브란트의 안타까운 인생이었죠. 자, 초창기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탈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라는 작품인데, 약간 초창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플랑드르 지방이 전통적으로 묘사를 정말 디테일하게 잘하잖아요. 근데 말년에는 렘브란트 자화상 보면 터치가 약간 쪼개집니다. 흐물흐물해져요. 근데 이때만 해도 엄청 섬세했습니다. 딱딱하죠. 스타일의 차이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그림. 연도까지 친절하게 렘브란트 사인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렘브란트 진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 렘브란트 T 전에 D가 있잖아요. D가 없어서 짝퉁 그림으로 판명되는 그림도 있는데요. 근데 진품 중에서도 D가 표기가 안 된 그림도 있다고 합니다. 좀 의외의 그림이긴 하죠. 갈릴리 바다의 폭풍. 이 뱃사람들이 바다 건너는 그런 느낌 같아요.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도 그리는구나. 왜냐면 다른 그림들은 루벤스처럼 이 역동성이 살아나는 그림은 거의 안 그리거든요. 근데 드물게 에너지 넘치는 갈릴리 바다를 표현한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폭풍 후에도 고요히 잠을 자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깨셨네요. 근데 이 그림이요, 도난당해서 현재는 못 본다고 알고 있어요. 다나에라는 그리스 신화를 또 그렸습니다. 신탁에 따르면 다나에가 왕의 딸인데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가,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가 왕, 자신을 죽인다는 신탁 때문에 딸을 청동탑에 가다 두죠. 근데 이 다나에가 엄청 미인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찾아온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신하여서 청동탑을 통과하고 다나에를 겁탈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페르세우스, 그 영웅이죠. 그 신탁에 맞게 페르시우스가 원반 던지기를 하다가 그 원반이 할아버지 목을 치죠. 그래서 그 예언이 실현됐다. 개인적으로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가장 환상적인, 빛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이 가장 어울리는 그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금비가 내리는 그 환상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렘브란트 그림이 유난히 테러를 많이 당하거든요. 이 그림도 어떤 사람이 황산 붓고 칼빵을 했어요. 다시 복원을 한 그림입니다. 바로크 하면 또 디에고 벨라스케스를 빼놓을 수 없죠. 카톨릭 문화권, 스페인도 당시에 미술이 드물게 발달했던 시대였습니다. 돈키호테가 16세기 말에 나오거든요. 그 위에 위대한 문학도 많이 등장하고, 음악, 비엘라, 그러니까 클래식 기타의 시조가 되는 그런 음악도, 좋은 음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화가들도 역사적인 화가가 많이 등장합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 세비야에서는 수르바란, 무리오, 이런 화가들. 근데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그 한 명만 뽑았거든요. 디에고 벨라스케스. 세비야 출신의 마드리드에서 활동했던 궁정화가, 역대급 천재죠. 화가로는 드물게 기사작인데 그냥 기사작이 아니라 귀족 중에 최고의 귀족만 반다는 산티아고 기사단이 됩니다. 귀족들이 반대를 했대요. 왜 미천한 벨라스케스에게 그런 자기를 주냐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 펠리페 4세가 교황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기사자기를 내렸던, 시녀들 그릴 때만 해도 자기를 받았을 때가 아니거든요. 완성된 뒤에 기사자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따로 굳이 산티아고 기사자기를 그렸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만큼 자랑스러운 거죠. 당대의 스페인 왕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벨라스케스입니다. 벨라스케스의 말년에 인생작을 그려요. 시녀들, 당시에는 펠리페 4세의 가족들이라고 불렸는데, 관찰자여야 되는 화가가 그림 속에 들어가 버렸고 주인공이어야 되는 왕이 작은 거울에 들어가 있는 아주 희한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렸을까? 이 방식에 대한 의문, 관찰자와 주인공이 누군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작품이죠. 그리고 가운데에 마르가리타 공주가 엄청 귀엽잖아요. 이 무렵에 따로 왕의 딸이었던 마르가리타 테레사를 따로 그리거든요. 얼마 전에 합스부르크 600년 전시회에 출장 왔던 아주 귀한 그림이었죠. 그 전시회의 개인적으로는 주인공이었다고 봅니다. 이 아이가 몇 년 뒤에요. 3년 뒤에 이렇게 턱이 살짝 길어집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합스부르크 립이 이제 나옵니다. 유전병이 나와서 턱이 일그러지죠.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가 자손들이 오래 못 살죠. 22살 무렵에 아이를 낳다가 일찍 요절하는 불쌍한 왕녀였던.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보면 더 슬픈 초상화입니다. 근데 벨라스케스의 마르가리타 공주님의 초상화 중에서는 이 그림을 유난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무심한 터치는 이후에 사전트 같은 사실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이 그림을 언젠가 꼭 직관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이탈리아에서 사람들 감탄을 했다고 하니까 이 초상화 보고. 왜냐면 이전에 가장 유명한 성직자 초상화는 제 생각에는 라파엘로의 추기경 초상화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 때는. 근데 라파엘로가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화가였죠. 인물화도. 근데 이제 바로크 시대 때는 이렇게까지 진화를 했다고 봐요. 사람이 얼마나 진짜처럼 그릴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반사되는 천 느낌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진짜 천이 반질반질 반사되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제가 직관은 안 해서 그러지만 이미지로만 봐도 되게 신기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대충 덕지덕지 발랐는데 이 질감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죠. 무심한 터치인데 이런 배경은 쿨하게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마무리도 안 하죠. 그런데도 느낌이 나요. 벨라스케스는 잘 그리기만 한 게 아니라 터치해서 멋스럼까지 하는 그런 화가라고 봅니다. 그런 매력적인 초상화고 나중에 베이컨이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다른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죠. 이노센트 교황. 벨라스케스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영국의 로크비 파크에 있었다고 해서 로크비의 비너스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이 그림은 이전에 루벤스의 영향을 좀 받았대요. 거울 앞의 비너스, 그리고 그 고대 조각 잠자는 헤르마 프로디투스, 이 조각의 뒷모습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 묘한 비너스가 거울을 보는 비너스. 거울을 통해서 이 관찰자, 우리 독자가 이 그림을 보다 보니까 몰래 훔쳐보는 느낌인데 딱 걸린 느낌. 묘한 연출을 했죠. 그리고 루벤스처럼 너무 과한 누드도 아니고 평범해 보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그런 누드화를 그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이 이탈리아 여행 중에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한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통 카톨릭 국가 스페인에서는 이런 누드화를 함부로 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왕가에서 누드화를 수집은 했어도 그림은 그리는 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던 그런 그림이고, 그래서 뒷모습을 그린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앞모습까지 누드 대놓고 그렸으면 클라스를 그림일 수도 있어요.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스페인이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하나의 뒷이야기가 있는데, 벨라스케스가 결혼을 일찍 하세요. 파체코라는 스승의 딸과 결혼하는데 이탈리아 가서 좀 바람을 피웠대요. 그때 어떤 젊은 여인과 바람 펴서 아이도 낳았다고 하는데, 그 모델 연출로 몇 작품을 그렸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모 대관식을 그렸을 때 이 어여쁜 여인, 이 같은 모델을 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여인이 벨라스케스의 여자친구일 것이다. 자, 실자는 여인이란 작품도 대표작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이 그림이 초창기에는 17세기에 테피스트리 공장의 노동자 여인들을 그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상을 그린 사실주의 그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림에 힌트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그래서 신화에서 아라크네란 여인이 거만해가지고 나는 신과 대결을 해도 씨를 더 잘 짠다. 그때 아테나 여신이 아주머니를 변신한 다음에 나랑 시합해보자고 하거든요. 즉석에서 신과 인간과 실뜨기 시합을 합니다. 이때 그림을 막 그리는데 아라크네가 신을 조랑하는 에우로파의 납치란 이 주제로 그려버린 거예요. 뭐냐면 제우스가 소로 변신한 다음에 이 여인을 납치하고 겁탈한 주제잖아요. 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한 아테나 여신이 어디 감히 신을 조롱하냐고 신으로 변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나 여신이 이 목매달고 자살을 하려는 아라크네를 벌을 내려서 평생 실만 짓고 살아라. 그래서 거미로 변신시키는 게 그래서 신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앞에 아라크네, 변신시키려는 아테나 여신. 그래서 이 주제가 겉으로는 실자는 여인들을 그린 것 같지만, 그래서 신화에서는 아라크네의 인간과 신과 실뜨기 시합을 벌이는 중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죠. 근데 이 그림이 처음엔 이런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복원을 해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복원한 티가 나죠. 복원을 너무 못해가지고 요 잘린 티가 너무 난 거예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알카사르 마드리드 옛날 왕궁에 불이 나서 여기 다 타 들어간 거예요. 겨우 건져서 여기만 남아가지고 전시를 했었는데 몇 년 전에 복원을 해서 붙인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아마 여성으로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영향력 있는 화가가 아닐까.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이름도 엄청 멋있죠. 가장 성공한 바로크 여성 화가인데, 카라바조 이후에 그 카라바조의 키아로스크로 빛 연출을 다 따라하게 되죠. 그런 화가들을 카라바제스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화가, 유일한 화가입니다. 당시로는 드물게 피렌체 아카데미의 첫 여성 회원이었대요.
근데 이 여성 화가가 아고스티노 타시라는 화가에게서 그림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 스승이 이 제자를 성폭행한 거예요. 재판까지 갔는데 이 사건 이후에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의 예술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최초의 페미니즘 화가로 평가를 해요. 그림 그리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만큼 화가로서 너무 뿌듯하고 기뻤던 거죠. 내가 여성으로서 화가라는 그 자부심이 저는 이 그림에서 보이더라고요. 이런 주제가 은근 있습니다. 수산나와 두 장로. 이 두 남자로부터 성적으로 뭔가 조롱당하는 이런 느낌.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의 표정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혹은 복수. 그런 것도 많아요. 다나이 주제로 그래서 신화를 많이 그리는데 황금비인데 여기서는 해바라기 씨가 떨어진 듯한 좀 특이한 연출이거든요. 하인이 황금 떨어진 거 받는 장면이고 여기서는 뭔가 시크한 표정의 다나이거든요. 다른 그래서 신화에서 다나이는 아름답고 반능미 있고 순정적인 그런 여성을 그렸다면 다나의 여기서 중요한 거고 다리를 오므리고 있죠. 이 주제가 솔직히 그래서 신화라서 미화된 것 뿐이지 이 주제가 겁탈이잖아요.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신한 다음에 다나의 청동탑의 아름다운 여인을 겁탈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저항하는 다리를 오므리는 모습. 여성을 그릴 때도 억지로 미화를 안 시켜요. 여성 그릴 때 뭔가 강인한 느낌이라든지 표정이 약간 시크하다든지 그런 모습이 좀 많습니다. 이 그림이 아마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대표작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유디트와 홀로페네스, 아까 카라바조의 유디트와 달라요. 여기서는 이 왼수 죽어 하는 두려움 따위가 없어요. 너 잘 걸렸다. 하인도 거들고 있죠. 죽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승에 대한 복수가 아닐까. 나를 겁탈했던 그 남성에 대한 복수,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 대한 저항. 그래서 최초의 페미니즘 화가로 많이 평가를 하는 게 딱 드러나는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게 약간 순화된 장면인 것 같고 이 그림이 더 잔혹하죠. 피가 막 넘칩니다. 터지고 있어요. 이 남자는 더 고통스러워하죠. 그 목 잘리는 홀로페네스가 좀 추하게 보이지 않나요? 고통스럽긴 한데 되게 멋진 남자가 죽은 게 아니라 후악한 남자가 죽어가는, 잔인하면서 더럽게 죽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보이죠? 한이 맺힌 게. 강인한 이 표정 보세요. 쌈잘하게 생긴 센 언니의 얼굴입니다 이거. 혹은 욕쟁이 아줌마 같은 느낌. 보면 여인 성녀를 많이 그렸거든요. 까탈리나 성녀하면요, 그 지배자가 종교를 개종하라고 협박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카톨릭이 로마 시대 때 국교가 되기 전 불법이었잖아요. 이단으로 그렇게 여겼으니까 끝까지 카톨릭을 고수하다 보니까 사형을 시킵니다. 어떤 사형이냐면 이 쳇바퀴에 깔리는 그 사형을 시켰는데 기적적으로 쳇바퀴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보통 이런 성녀들 일화를 보면. 그래서 그 도상이 바로 부러진 쳇바퀴, 종려나무 이파리는 순교의 상징이죠. 근데 이 여인을 그리면 다른 종교와 화가들은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누가 봐도 와 정말 아름다운 성녀다.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강인한 여인으로 뭔가 보이지 않나요? 나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신을 위해서 난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어. 상관없어. 죽음 따위. 그런 걸크러쉬 성녀들을 그리세요. 여섯 번째 화가입니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우리말로는 베르메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덜란드 황금시대 렘브란트를 잇는, 시대가 겹치긴 하지만 좀 후배죠. 네덜란드의 델프트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장르 화가로 평가를 합니다. 장르 영화 같은 주제가 리얼리즘, 현실을 반영한, 일상을 반영한 그런 장르. 이런 종류의,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없다 보니까 이전에 무슨 장르의 그림인가, 없지 이런 장르. 그래서 그냥 장르화라고 부른 겁니다. 그게 기원이 돼서 장르 영화, 장르 예술 이런 게 된 거죠. 이 화가가 되게 가난했었죠. 그럼에도 비싼 안료만 쓰기로 되게 유명합니다. 특히 울트라마린 파란 색깔. 컴퓨터처럼 형태가 너무 정확해서 많은 의심을 받는데 카메라 옵스큐라, 카메라의 시초가 되는 그 기계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죠. 대표작이 인생작품이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카라바조 이후에 렘브란트도 그 빛의 영향을 받았고 렘브란트의 영향을 받은 베르메르도 역시 이렇게 연출한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이 그림은 변색된 배경입니다. 본래는 약간 밝은 스타일의 초록빛깔의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게 뭐냐면 다른 베르메르의 그림 보면 배경이 좀 밝은 게 많거든요.
어둡더라도 이 정도예요. 이 그림이 유난히 어둡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그림 배경이 좀 밝았다면 훨씬 더 화사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유의 베르메르가 사랑했던 울트라마린 무건, 그리고 진주 귀걸이라고 부른 것 뿐이지 실제 진주라는 근거 전혀 없습니다. 금속 전문가에 따르면 이게 주석의 질감이 더 가깝대요. 진주 귀걸이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대표작 중에 하나가 또 우유 따르는 여인. 진짜 분위기 진짜 미쳤습니다. 베르메르의 그림 분위기 중에 가장 멋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디테일도 장난이 아니죠. 곡물빵 확대하면 곡물 하나하나 다 묻어있는 그런 느낌, 그걸 제대로 연출해놨고, 그런 디테일은 플랑드르의 전통적인 기교 이런 거를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가난한데도 그 비싼 안료만 쓴 티가 나죠. 당시 다 비싼 안료입니다. 빨간 색깔도 그렇지만 요 파란 색깔, 옐로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인을 모티브로 비싼 색감으로 연출했다는 거죠. 하인은 이렇게 컬러풀한 옷을 당시에 안 입죠. 비싸서. 좀 현대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파란 색깔은 성모 마리아를 좀 연상케 하는 색깔이거든요. 비록 하인이지만 아랫사람들에 대한 뭔가 경의, 존경을 좀 표현한 느낌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옛날엔 그런 생각 못 하다가 보면 볼수록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억지로 막 아름답게 묘사한 여인도 아니고 고생을 한 그런 티가 나는 여인이잖아요. 얼굴도 그렇고 이 팔뚝 묘사도 그렇고 노동을 많이 한 듯한 근대적인 사실주의적인 그런 성향도 있다. 현대적인 의미가 좀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하인이라서 고귀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목자의 집안에서, 게다가 마구간에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신교도적인 그런 종교 성향일 수도 있고요. 종교 대놓고 화려하게 미화시킨 거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지역이니까. 자, 베르메르가 풍경화도 매력있게 그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풍경화가 거의 없거든요. 2점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델프트. 베르메르가 여기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풍경도 분위기 있게 화사하게 잘 그린다라는 거죠. 자신이 살았던 고향을 지상 낙원처럼. 네덜란드도 겨울에 날씨가 안 좋거든요. 지금 봐서는 가을 아니면 겨울일 것 같아요. 날씨가 갠 아름다운 이 델프트 풍경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도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풍경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장르화이기도 합니다. 장르화가 뭔지를 보여주는, 플랑드르, 특히 네덜란드 지방의 여인들의 일상을 그린 거거든요. 작은 골목, 되게 간결하면서 되게 현대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풍경이 아니에요. 구도와 면분할 하는 거, 이게 너무 현대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억지로 미화시킨 게 아니라 그 일상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의미. 아무튼 되게 매력적인 베르메르의 장르화입니다. 이 그림 분위기 되게 멋있다고 느꼈는데 베르메르의 대표작으로 많이 뽑더라고요. 이 그림도 역시 화가의 작업실로 많이 불리는 작품이죠. 이 빛 연출 컴퓨터가 한 것 같다. 그만큼 완벽하다는 거죠.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기계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현실감이라든지 이 구도, 빛 연출이 진짜 같다. 너무 현실감이 있어서 거리감이 잘 느껴져서 오히려 컴퓨터가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 그림도 대표작 중에 하나로 평가를 하는데 이전까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색감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복원 이후에. 그리고 엑스레이 스캔을 했을 때 19세기 이후에 덧칠한 게 보였나봐요. 덮어버린 흔적이 발견돼서 원래대로 복원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크의 당시에 많은 그림들이 복원을 하면 밝아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바로크 화가들의 그림도 원래는 조금 밝다라고 좀 상상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복원을 해서 덮였던 큐피트가 부활을 한 거죠. 이랬던 그림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어두운데도 다시 밝게 살려놨죠. 근데 개인적으로 분위기는 이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때탄 빈티지한 느낌도 약간 멋스럽거든요. 원래 색이 아닐지라도 오래되면서 빛바랜 그런 느낌도 하나의 저는 매력이라고 봐요. 자, 이제 마지막 예술가입니다. 유일하게 종합 아티스트면서 조각가죠. 잔 로렌초 베르니니, 보통 줄여서 베르니니라고 많이 부릅니다. 바르크 조각의 선구자로 평가를 하고 나폴리 출신의 조각가인데 주로 로마에서 활동했습니다. 장식 예술가,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면 장식 디자이너이기도 한 거예요. 동시에 건축가였고 종합 아티스트였습니다.
스키피온의 보르게사 추기경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분이 또 교황바오로 5세의 조카였거든요. 두 번의 후원을 받으면서 당시로는 최고의 조각가로 평가받았던 그런 아티스트이죠. 누가 뭐래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성 테레사의 법렬로 번역을 하는데, 좀 이거 어려운 말이죠. 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말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설법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마음속으로 일어난 기쁨을 뜻한대요. 기독교에서는 원어로 따지면 엑스터시라고 부르거든요. 엑스터시는 감정이 고조되면서 완전 자신을 잊은 상태, 도취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거의 탈원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신비주의 믿음이 있거든요, 옛날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합일된, 그러니까 무라일치가 된 신비적인 경지를 이룰 때 그쪽 언어로 엑스터시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종교적인 황홀경이죠. 성녀 테레사라는 스페인 출신의 아빌라 고향에 성녀가 있습니다. 이 성녀가 그 신비주의 체험을 하시거든요. 이때 그 천사의 발현을 느끼면서 천사가 영적인 화살로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이때 엑스터시 거의 뭐 탈원 상태, 극도의 쾌락을 느낀 거죠. 그 표정을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저는 베르니니의 첫 묘사가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마치 드래곤볼의 초사이언인의 에너지를 보는 것 같아요. 성 테레사가 경험했던 종교적 황홀경, 엑스터시죠. 탈원 상태. 엄청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극한의 쾌락을 느끼는 그 상태입니다. 그걸 표정으로 묘사한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작품이 또 있습니다. 성녀까지는 아니지만 복녀로 시복식을 했던 루도비차 알베르토니라는 16세기 여인인데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해놨죠. 신비주의 체험을 하면서 법령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베르니니도 다비드로 유명한데, 베르니니의 다비드가 도나텔로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에 비해서 더 남성적이고 또 강인한 매력으로 바로크 조각가답게 더 역동적으로 연출한 것 같아요. 돌팔매 돌릴 때 약간 새총 비슷한 그런 도구로 던졌잖아요. 돌 담은 이 디테일도 그려놨어요. 그래서 돌 던진 다음에 그 찰나의 순간, 그러니까 투수로 따지면 스트라이크 딱 던진 다음에 그 포즈인 거죠. 그래서 이전의 르네상스 때의 포즈에 비해서 훨씬 더 역동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베르니니의 조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도 되게 재미있죠. 아폴로와 다프네 이야기. 태양의 신, 예술의 신인 아폴론이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거든요. 근데 원래 사랑에 빠지려는 게 아니라 꼬맹이 에로스가 작은 이 화살 갖다 네가 뭐해 하면서 막 조롱을 하니까 에로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살 두 개를 각각 맞추는데, 아폴론에게는 황금 화살, 그리고 다프네에게는 납화살인데, 황금 화살은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 그리고 납화살은 이 사람을 냉대하는 거, 에로스의 복수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사랑에 빠지니까 다프네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 아폴론이. 이 다프네는 너무 싫으니까, 이 남자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화살이니까. 그래서 계속 쫓아오니까 아버지 신인 강의 신이거든요. 페네오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내 모습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못 쫓아오게. 그래서 다프네의 모습이 월계수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나무로 막 변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순간을 포착한 게 이 작품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아폴론은 월계관을 쓰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다른 조각들을 보면 아폴론이 월계수 관을 쓰고 있는 종교화가 많을 거예요. 월계수를 이때부터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화에서부터 아폴론 신을 묘사할 때는 약간 꽃미남의 이런 스타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전형적인 아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표정 묘사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 남자 싫어. 그런데 몸이 변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와, 이 작품의 디테일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페르세르피나의 납치라는 작품인데, 이 납치를 한 이 남자는 하데스 혹은 플루토라고 불리는 저승의 신이죠. 지하세계. 지상에 나타나서 대지의 여신의 딸이죠. 페르세르피나를 납치하고 지하세계로 끌어당기는, 도망가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인은 너무 싫은 거예요. 납치 당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워낙 딸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제우스가 중재를 했대요. 그래서 1년의 반은 어머니에게, 1년의 반은 하데스에게. 그래서 이 페르세르피나가 어머니에게 있으면 그 계절이 따뜻한 시기, 봄이 되고, 하데스 지하세계로 끌려가 있을 때면 겨울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솔직히 직관을 해야 됩니다. 이 디테일 미쳤죠. 와, 사람이 진짜 이
허벅지를 꾹 누르고 있는 이 디테일을 너무 리얼하게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술가들은 변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 디테일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천재성이죠, 이런 게. 제가 말한 포사이언이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 이게 종교 성인을 모티브로 한 건데 에너지 모으는 듯한 이 눈빛도 보세요. 포사이언은 딱 변신한 그 과정 같지 않나요? 성 롱기누스,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죽였던 사람이 롱기누스 장군이었죠. 그리스도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옆구리 창을 찔렀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 순간 피가 눈에 튀면서 실명을 했다고 하죠. 아, 그래서 장님으로 표현했군요. 이유가 있네요. 근데 며칠 뒤에 기도를 하다 기적적으로 이제 원래 눈을 찾았다고 하죠. 그대로 성인의 반열로 올라갔던 롱기누스. 전설이 있습니다. 롱기누스의 실제 이 성물이 오스트리아 빈인가 어디 박물관에 이게 진짜라고 많이 보는데, 전설이 있는데 절대 반지처럼 롱기누스의 창을 손에 넣으면 절대 권력을 갖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이걸 손에 넣은 적이 있고 한때는 히틀러가 이거를 손에 넣었다. 근데 롱기누스의 창을 잊어버리면서 그때 자살을 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초사이언인처럼 표현한 롱기누스의 모습, 이거는 진짜로 중력을 거스르는 우주 공간에 있는 천묘사입니다. 중력을 거부한 조각, 베르니디의 조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발다친이라고 해서 성물 위에 기둥을 세워두고 천막처럼 덮개를 올리는 그런 양식을 발다친이라고 부른대요. 혹은 시보리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덮개를 캐노피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각한 겁니다. 솔로몬식 기둥 양식이라고 해요. 아래서 봤을 때 이렇게 화려합니다. 기도할 맛이 나겠네요. 기도하면서 천장 보고 이 신비로운 느낌, 이 은혜로운 느낌, 종교를 떠나서 얼마나 멋있을까요? 아침 햇살. 보통 이 성당의 이 창문 방향도 옛날 건축가들이 과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뚫거든요. 동쪽 아침에 그 빛인 것 같아요. 아, 로마 여행 가면 미켈란젤로만 있는 게 아니라 카라바조도 있고 베르니니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느껴야 되는 거죠. 아, 이 아래가 베드로의 무덤이에요. 무덤 할만하네요. 아, 그래서 캐노피가 여기 있는군요. 가장 중요한 곳에 이렇게 가장 화려한 조각을 이렇게 세워놨네요. 아무튼 여러분, 2022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